네, 지난달 22일이었죠. 김정은이 자신의 명의로 첫 성명을 통해서 초강경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군사적 도발이 없이 의외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시기를 엿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핵심 시설을 정밀 감시하는 항공정보단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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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이 북한이 한 달에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꼴은 도발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당 창건 기념일이나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당대회 하는 중에 도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은 잠잠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9월 15일 날 화성 12형을 발사를 하고 지금 거의 한 40일 가까이 도발을 안 했죠. 예. 지금까지는 거의 한 달에 한 두 번 꼴로 미사일을 쐈던 아니면 육차 핵실험을 했던 그런 식으로 도발을 했는데 좀 일종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북한도 일종의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쐈을 때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죠. 2371호가 통과가 됐었는데 예. 보통은 이제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후에 그런 제재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제재안이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을 했을 후에 2375호가 통과가 됐죠. 이런 유엔 제재 결의안이 어쨌든 간에 북한한테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어떤 핵실험보다는 사실은 미사일 발사의 그런 실험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한데 이것을 분명히 하면 그것에 뒤따른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발을 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목표를 김정은의 표현을 쓴다면은 종착점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상황이 됐을 때 아마 이런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엔 제재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동남아 5개국을 순방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의 그런 미사일과 핵 개발은 자신들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능력을 이제 확충하고 확보할 때까지 가는 건데 기왕 그런 시험을 할 때는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일들이나 그런 어떤 사건들이랑 좀 연계를 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특별히 그 시험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자신들의 스케줄에 따라 기왕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떤 적정한 시점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면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아시아 순방을 할 때 일본을 들려서 한국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시기에 중국을 가기 전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저는 이건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도발을 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거쳐서 중국한테 가서 봐라, 저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마지막 남은 카드인 원유 금수 조치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그런 계산은 좀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북한 내부 상황을 좀 살펴보면 북한 노동신문이 현 상황을 엄혹한 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노동당 전원회의 가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이렇게 독려했는데요. 좀 외부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결속하는 모습이네요. 예, 지난 7차 당대 전원 회의에서도 이제 핵심 화두가 두 가지가 던져졌는데 예. 하나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및 핵 병진 노선이죠. 그것을 계속 지속을 하겠다. 그 의미는 핵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실전 운용 능력을, 그 의미는 결국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 능력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하나는 지금 부과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자력갱생이라는 예. 표현을 썼죠. 그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이미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의 그 시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것들도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노동신문에 나온 것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예. 근데 자력갱생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1960년대 때 소련과 중국, 그 당시에 이제 그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들이죠. 소련과 중국이 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갖고
북한한테 적절한 지원이 되질 않았거든요. 네. 그때 처음 북한에서 자력갱생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노력 동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라서 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유엔 제재 결의안 2371이라든지 2375 각각 약 10억 달러씩의 북한의 수출이 막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북한의 수출이 총 30억 달러입니다. 그중에 이제 20억 달러가 막히니까 10억 달러밖에 못 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력갱생,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강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정책 선택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몰래 개성공단도 돌리는 그런 액션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최선희 북한 북미 국장이 러시아에서 회의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핵 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등등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해서 많은 말을 남겼는데 그걸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최선희 그 외무성 미 아메리카 국장이죠. 예. 뭐 정확하게 현재 김정은 체제의 정책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첫 예. 번째는 가장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종류의 핵 협상에도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예. 분명히 밝혔고요.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거의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이제 그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거의 이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동등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직은 갈 길이 조금은 더 남았다. 거의 완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최종 능력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종류의 핵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또 동시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뭐 최선희 국장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또 참석한 그 영비 연구소에 이제 북한 측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네.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지금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중단이 이거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그런 연합훈련을 예. 중단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북한 측에서 나온 대답이 우리의 입장은 확실하다. 우리 김정은 동지가 얘기를 하기를 분명히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이런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의미는 이게 선후 관계를 봐서 먼저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연합훈련을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보여주지 않는 한 북한은 그것에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쌍중단은 일종의 거부한 형태가 돼버렸죠. 예. 그러면 러시아에서 지금 그 회의가 있었는데 러시아 네. 입장이 좀 곤란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것을 계속 중국과 함께 그 북한을 설득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근데 북한에서 이미 거부를 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어렵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게요. 그럼 러시아도 지금 약간의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도 그럼 더 약간의 코너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부터.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목표는 확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쌍중단이라는 것을 하면 일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예. 자기네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이 좀 제가 의미 있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게 전에는 사실 8월 우리 위기설이 있을 때 주 인도 북한 대사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이 논의가 좀 됐는데 지금 입장이 또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미국이 먼저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가장 핵심은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 한다라는 입장을 다시 보인 거다, 확인한 거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북한 자체의 목표도 좀 뚜렷하고 논조도 좀 강한 상태지만 그 뒤로는 미국의 유력 언론인들을 계속해서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론전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MBC의 그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아예 평양에서 직접 방송을 해서 미국 전역에 이제 방송되는 오전 방송에 평양발로 해갖고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월스트리트 기자들도 갔었고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도 갔었고 네. 지난 여름에는 사실 CNN에서 팀들이 들어가서 무려 15일을 있어갖고 네. 그 특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미 전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특히 주로 미국의 그런 언론인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스피커로 사용하는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죠. 첫째는 일단은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특수한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아무리 압박과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예. 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래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뉴욕타임스 아까 말씀드린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칼럼을 쓰기를 지금 뭐 뉴욕타임스 자체인데 저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죠. 네. 그럼에도 그 적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강력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수단은 북한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선택이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충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언론인들을 초청을 해서 북한이 그 궁금한 걸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가? 미국의 이제 전쟁 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이용하는군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또 특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아니 트럼프 행정부 보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거랑 여기 또 뭐 국무장관이랑 네. 또 그 다르다. 안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데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마 미국 언론인들을 초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응해주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 예. 뭐 자유주의 국가니까 뭐 지금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도 금지 조항은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언론인들 같은 경우에 안전이 보장이 되면 당연히 북한은 취재거리가 되니까 계속해서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거는 잠깐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에서 국제 핵 비확산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북미 인사들이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게 저도 뭐 보도를 봤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 찍었더라고요. 일본 예.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아마 미 국무부 전직 관리랑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북한 측에 인사한 것 같은데요. 뭐 아마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지는 않고요. 잠깐 예. 만나서 원래 이제 아마 좀 안면이 있던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사 정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공식적인 입장은 최선희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 한국 부과장이 갔거든요. 지금 북한에 아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물밑 대화에 그런 회의에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는 있지만 네. 어떤 깊은 대화나 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 핵심 시설을 정밀 감시하는 항공정보단이 창설합니다. 글로벌 호크가 12월에 창설되는데 정확히 어떤 전략 자산인가요? 예, 글로벌 호크가 이제 마침내 들어오는데요. 예. 이게 참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오래 에피소드도 걸렸네요. 많았고 오래 걸렸고요. 네.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일단 그 무인 정찰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고요. 18km 상공에서 약 10만 km를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34시간이 운용이 가능한 현재로서 아마 인류가 갖고 있는 최신의 그런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내년에 2대, 2019년에 2대 총 4대가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체제의 핵심입니다. 정식 감찰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예. 그것의 아주 핵심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대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4대 정도면 북한의 핵심 시설들은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고요. 뭐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뭐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의 문제. 내년과 후년에 그렇죠. 각각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그 종착점이라는 것은 미국을 타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공격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에 충분히 핵탄두를 실어서 때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전히 한 2년 정도 또 시간이 또 걸린다라는 그것에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북한은 거의 종착역에 임박했는데 우리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완근 공군 참모총장이 또 이어서 말한 바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삼축 체계 일단 삼축이 뭔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래서 미사일로 방어하는 거로 뭐 많이들 얘기되는 페이트리엇 같은 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한국이 개발한 MSAM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하층 방어 체제,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체제, 마지막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미사일이 북한이 계속 고도화가 되니까 이게 하층 마지막 단계에서만 하면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층에서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제 사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드는 미국이 운영하는 거고 미군이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독자적인 체제로 지금 SM3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이제 이거는 상층 방어 체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가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는 이제 킬 체인이라고 해서요. 킬 체인이라고 해서 북한이 이제 선제 타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15일 날 북한을 순환공항에서 선제 타격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예, 우리가 예. 선제 타격을 하는 거죠. 네. 그 9월 15일 날 순환공항에서 화성 12형을 이렇게 세워서 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그것이 한국을 향해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핵탄두가 있고 분명히 공격 의지가 있다면 예. 쏘기 전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개념은 30분 내에, 그러니까 1분 내에 탐지 뭐 그렇게 해서 30분 내에 선제 타격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제 타격 개념 자체가 아직 현대전에서 그렇게 시행된 적이 거의 없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내에 그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설사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미사일이나 그런 장사정포도 마찬가지인데 공격을 하면 그 다음부터 아주 정밀 타격을 해서 북한의 후속 공격을 막는 그런 것에는 충분히 영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KMPR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이제 북한의 지휘부 제거 작전이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참수 참수 작전. 작전을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HBT라 그래갖고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 썼던 작전명이 그 주요 지휘부 제거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북한이 혹시라도 핵미사일 공격에 그런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특수부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략자산을 활용을 해서 북한을 공격을 하는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삼축 체제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예.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공군의 삼축 체계를 살펴봤는데 해군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기동 함대, 또 전략 도서 방위사령부 창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각각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동 함대는 지금 세계 기동 전단으로 구성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2020년대 초에 우리가 이지스함을 3척을 지금 더 들여옵니다. 예. 거기서 또 한 척의 이제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구축함까지 지금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기동 전단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핵심적인 주어진 임무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죠. 이지스함이라는 거의 그런 함 자체의 기능이 예. 북한의 미사일을 정찰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지스함. 근데 우리는 이지스함의 정찰 감시 능력은 있는데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M3가 이지스함에 이제 탑재가 되면 요격 능력까지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서북 도서 사령부라는 것을 이제 확대하는 형태로 또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북 도서 사령부는 2010년도 연평 포격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계속 NLL 주변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육해공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일종의 통합군 형태로 연합 형태로 해서 이제 확실한 그런 억제 효과와 대응 효과를 갖자. 이제 그것을 좀 넓혀서 이쪽 울릉도, 이쪽 동쪽까지 포함해 갖고 사령부를 만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이게 국감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예. 개별적으로 각군 본부를 가서 이제 국감을 받다 보니 각군 본부에서 자신들이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큰 그림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좋은 얘기죠. 네. 이지스함 더 많고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가 이게 뭐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예산의 제한도 있고 시기상의 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존하는 우선적인 위협이 뭔지를 먼저 식별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육해 공군의 자산을 좀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런 방위 계획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말씀드린 국감이란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가 된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의 전략 자산 준비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봤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